그래갖고 이제 우리도 좀 그렇긴 했는데 그 너희들의 조상님들께서 제일 많이 틀렸던 번호는 이 중에서 몇 번이었을까? 29번. 29번이 29번이 정답률이 59%인데 이게 엄매 기준 59%야. 화작 애들은 대부분 이제 화작 선택하는 애들이 여기 6, 7%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거 거의 절반밖에 못 맞췄다. 이렇게 봐야 되면 최고난. 이게 2점짜리였어? 그래서 59%였고, 그 다음 34번이 이제 그 64%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렵다고 좀 누가 뭐 어려운 한자가 많았다 그러지만 실제로 정답률을 요거 두 개하고 70% 정답률이었던 게 두 문제가 더 있어요. 하나가 이제 19번 그리고 그 다음에 20번 말고 31번 19번 31번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30번 이 70%대 정답률인데 다 엄매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고 화장은 얘들보다 한 7, 8% 좀 6, 7, 8 이 정도 떨어지거든. 그렇게 감안해 보시면 되는데 난 19번이 도대체 70%의 정답률인 이유를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31번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9번을 애들이 이렇게 못 푸는 걸 보면 우리도 틀린 애가 있어. 우리도 19번 틀린 애한 명 같은 거 있는데 이 이유는 소설을 날려 읽어서다. 이거밖에 이유가 없어. 아니 이게 진짜 쉽거든 이 문제가. 아니 얘가 이미 그 해갖고 뭐 내가 나라를 위해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되었구나. 이미 비보를 다 들었어. 그리고 나서 빨리 하시오 이렇게 재촉한 거잖아. 근데 어떻게 19번은 2번을 안 쓰고 다른 번호를 쓸 수 있지? 자 19번 봐봐. 틀리신 분? 19번 땡 19번 영유야 19번 아니 이게 우리가 이제 어려운 거 틀리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19번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 니은으로 정상선은 띄어쓰기했다는 건 직책을 말하는 거고 정상선은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한다는 건 비보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신현우? 그렇지 연우야? 그렇잖아. 그런데 왜 니은을 중심으로 보시면 그 위에 한참 벌써 위야 한 10줄 올라가야 될걸? 그 중관이 명을 듣고 정상서의 집에 나아가 황명을 전했어요. 너 귀한 가래. 임금님이 너 귀한 가래. 그리고 황명을 전했어. 근데 이미 상서가 울어. 크게 울며 내 일찍이 국가의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소인배, 나쁜 새끼, 진량이의 차원, 거짓말을 듣고 이제 귀향을 가다니 어찌 애달프지 않겠냐. 이미 애달파했어. 자 그러고 나서 뭐 소인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이제 사관이 재촉하기를 야 빨리 짐 싸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해석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무슨 니은에 비보를 들을 것은 짐작하게 된다. 이건 얼토당토한. 근데 이게 우리 연우도 틀렸지만 79%밖에 정답률이 안 된다. 화작 친구들까지 들어가면 평균 되면 한 75% 정도, 25% 틀렸다는 거야. 이거는 틀린 문제가 전혀 아니잖아. 이 이유는 날려 읽어서다. 대박에서 날려 읽지 마라. 그림 그리지 말자 했다. 그림 그릴 때야 지금 날려 읽지 말라고 아까 너는 이거 다 어렸으니까 하긴 그럴 수 있지. 자 그러면 18번 틀렸잖아. 18번은 또 왜 틀린 거야? 18번 정답률 80% 근소한 차이긴 하네. 아니 근데 이건 틀릴 수 있어. 18번은 그래도 좀 기술이 들어갔지. 왜야? 왜 4번이 답이야? 연주 말해보자. 우리 지호를 위해 말해주렴. 그 한국은 응. 그 대원수랑 같은 표현이라서 처음에 내준다. 대원수 이때 그가 누군데? 한복은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 진량의 귀양지로 가서 그의 죄를 물었다 그러면 그가 누구야? 진량인데? 진량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지. 그렇게 또 맞을 수가 있어. 나 채점 아직 안 했다, 연주. 연주 몇 번 했냐? 연주 너 좋다고. 맞았어. 야, 근데 맞네. 이거 안 돼. 연주는 그냥 날려서 맞은 거야. 어쩌다. 허허, 연주 그래.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한복은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 명령을 받았고, 그치, 지금 봐. 진량의 귀양지로 갔고, 그 다음에 그의 죄를 묻는다 그러면 이때 그는 진량의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린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위로 쭉 올라가 보시면 거기 리을 밑으로 내려가봐. 한 5줄 내려가면 대원수 군부하되 철기를 거느려 결박하여 오라. 그러니까 한복 등이 듣고 나는 듯이 가서 진량을 이제 찾아가요. 진량이 놀랍니다. 배경하여
영고 너 왜 왔어? 하고 물으니까 한복이 칼을 들어 시종을 베고 바로 베고 군사로 호령하여 질량을 결박했어. 질량 딱 묶고 본주로 돌아오는 것까지 좋았거든. 그 다음에 대원수께 고하지. 그러자 자 밑줄 쳐봐. 대원수 이에 질량을 잡아들여 녹이 대발하신 다음에 뭐 하셨어? 여기 중요하지. 죄상을 문초하니. 그럼 이 죄상을 문초한 주체는 누구야? 누가 문초한 거야? 대원수가 문초한 거지. 대원수가 이제 한복 등이 잡아온 애를 이제 막 화를 막 낸 다음에 너 왜 우리 부친을 모해한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럼 원수 얘기한 거는 누가 한 거다? 대원수가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체를 꼭 확인해야 돼. 주체를 잘 확인하는 거 그런 문제가 나왔던 거고 이것도 뭐 간신히 80%였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주체 확인하는 거. 주체 확인하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19번은 그랬고요. 20번 뭐 나머지는 문제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괜찮죠? 21번까지. 혹시 20번. 자, 그 다음 거. 그 다음 20에서 27번 이렇게 봐주시면 23번도 약간 틀릴 수 있는데 이건 뭐 너희들은 잘 풀었던 것 같아. 근데 23번의 답이 4번이잖아. 근데 이거 틀린 애들이 혹시 이랬을 수 있어. 그 말이 주는 분위기. 여기 지금 사람이 두 부류가 있잖아. 하나는 그 지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막 길이 막 싸우자고 드는 대상의 사람이 세밀하게 묶으면 두 부류라고 크게 묶으면 두 부류고 세밀하게 묶으면 뭐 세 개니까 요것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사람은 내가 길을 만들었다라고 막 하는 거지. 그럼 길을 웃기네. 그러면서 이제 폰트를 막 보여줘.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또 사람들도 사람이 길을 만들었는데 이 길들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다. 뭐 이러잖아. 이 길을 인생이라고 한다니까. 우리가 그렇잖아. 인생은 삶은 내가 개척하는 거지. 이렇게 가다 보면 계속 삶이 힘들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이게 다 힘든 게 우리를 가르치려는 거야. 다 깨달음이 있으라고 그러는 거지. 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뭐야? 이 사람들이 이제 알았어. 길이 우리에게 뭘 하라는지. 삶을 성찰해라, 안을 들여다봐라, 이런 걸 알려준다는 거지. 그래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는 거야. 근데 4번에 보시면 세상 사는 이치 이런 말을 하면 왠지 어느 부류에 속할 것 같냐? 아는 사람일 것 같아요. 느낌상. 세상 사람이 이치니까. 근데 알고 보면 시의 위치상으로 여기 들어오죠. 얘는 아직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적 성찰을 이끌어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여기만 길이 안을 들여다본다는 내적 성찰을 이루어낸 건 얘네들이고 이걸 해내면 길이 고분고분해진다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는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해서 길이 얘네들 자꾸 힘들게 한다 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는 시예요. 근데 이 시는 참 좋은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읽어주고 싶긴 하지만 뭐 시간이 없으니까 D와 이 부분만 잠깐 읽어보면 D와 이 부분 보시면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누가? 사람들은 길이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야 라고 말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아. 이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실은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여기 밑줄 치고 마음에 새기자. 우리가 비록 문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시를 읽긴 하지만 어차피 너희들 생애 내년까지만 읽고 더 이상 시를 안 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귀한 시들을 가슴에 담고 언제 읽겠어? 너무 좋지 않니 이 얘기? 자, 그래서 길이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근데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찰하라는 거야.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거 그걸 모른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을 들여다보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되는데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요 사람들 그걸 아는 사람 내적 성찰 길이라는 건 안으로 나 있다는 거 아는 사람들만이 그런 사람들에게만 길은 고금하고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도 더해주고 땀도 식혀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그 길이 안으로 들여다보게 한다는 그걸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혹시라도 이 문제 틀린 친구들은 4번이 주는 말의 분위기 글 자체에 속지 말아야 해요. 근데 이런 거 우리 꽤 많나? 느낌상 왠지 맞는 말 같은 거. 의도지 의도. 우리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세상 사람 이치가 어디에 포지션이 있는 건지 보고 아 얘네들은 아직 길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애들인데 그러면 잘라내야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나머지 문제들은 뭐 무난하게 풀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27번까지의 질문? 22번에 22번이 앞이네? 22번. 나가 그 의인화. 맞아요. 의인법 때문에. 길이 뜻을 쫓지는 않는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는 않는다 이러면 의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냥 길이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의인화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의인법은 비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빗대어 표현했다라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33번? 답이 뭐냐고? 지금 27번 하고 있어요. 네. 안 듣는다는 건 그렇게 좀 주의해줘. 좀 오늘 내가 이렇게 예민하거든. 25번에 6번이에요. 25번에 7번 까지라고 하셨어요. 25번에 5번이고. 진짜 자식. 아니, 남은 거 다 질문하라고. 그래 그런 거지. 자, 그래요. 그럼 27번까지는 괜찮으십니까? 네. 자, 그럼 넘어갈게. 자, 그다음에 28번, 29번에서는 29번이 이제 굉장히 오답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거 왜 답이 4번인지 알지? 자, 누가 알까? 현주 알 것 같아. 자, 현주야 29번의 답이 왜 4번이야? 이게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이 따라야 돼. 맞아. 이게 시민이 정한 규칙이 아니라 관청이 규칙. 근데 이게 참 생각해보면 그런 게 이 문제가 이 소설의 주된 테마는 뭐야? 애가 이제 밤만 되면 그 12시에서 4시만 되면 갑자기 막 아파. 그래서 막 뛰쳐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밖으로.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오면 괜찮아. 그런 시간이 지나면 여기 쬐까만 날개까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소설의 주된 테마는 아이가 어떤 규제에 대한 그거에 대한 나름의 이제 반항이고 그러면서 자유에 대한 의지 이게 이 소설의 주제라는 거예요. 사실 이 규칙을 시민이 정했느냐 뭐가 정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자유라는 건 내가 정해서 지키는 건 자유니까 아닐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되게 세밀하다. 어떻게 별로 어떤 면에서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 단계이긴 하거든. 근데 이걸 갖고 문제를 낸 거지. 그래서 4번에 보면 나는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관청이 정해놓은 규칙을 그래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부르주아적 그게 있었다. 완전 아니에요. 나는 삶은 계층 부르주아가 아닌데 의식은 부르주아였어. 나는 국기 개양식 할 때도 딱 서 있었다니까. 5시가 되면 또 하양식도 해요. 그럼 그때 이렇게 막 무슨 소리가 나. 그럼 이렇게 사람들 다 서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다 몰래 다 걸어다니거든. 나는 꼭 서 있었어.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그 부르주아적 의식 때문에 난 되게 잘 지켰는데. 그래서 이제 12시부터 4시까지 중에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하고 새해 첫날만 나갈 수 있었거든. 그날은 거의 광란이죠. 왜냐면 그 맨날 12시부터 4시는 못 다니는데 그날만 다닐 수 있는 거야. 왜 크리스마스, 난 왜 석가탄신일 전날은 왜 안 되는지 뭐 이런 분들 의문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날만 되는 거야, 이틀. 그러니까 뭐 그때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얘가 이제 그때마다 나오다가 이제 그 점차적으로는 그게 설령 나아진다 하더라도 나는 이 재미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거기 한번 읽어봐. 그 중량 뽑은 줄거리 밑으로 내려가시면 얘가 이제 맨날 나오는 거야 이제 자꾸 밤마다 아프니까 생존을 위해서. 자 근데 이제 경관을 만나면 마치 레닌처럼 안중근처럼 김구처럼 막 이러면서 은신한다는 거야. 그래서 혁명가의 마음 이런 게 아닐까? 아니 간첩 이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에서 한 5-6줄 보시면 간첩, 도적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만하다. 뭔가 이렇게 규칙을 어기는 쾌감? 뭐 이런 게 있나 봐. 그래서 이 맛을 못 잊는 거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도 물론 처음에는 치료라는 공리적인 이유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담을 넣은 거였거든. 그러면서 이 밤에 금지된 산책을 한 건데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건 뭐야? 그 치료만을 위해서 나오는 것 같지 않다. 설사 내 겨드랑이의 달걀이 영원히 사라져서 이제 아프지 않아도 돼도 아프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이 금지된 산책 그 12시부터 4시까지의 산책을 그만둘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거야. 안 아파도 왠지 할 것 같아. 이 금지를 깨는 재미가 아주 좋은가 봐요. 자, 나의 산책의 성격은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때 변질은 결국 뭐야? 변질이라는 건 처음에는 치료가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약간 자유를 누리는 쾌감인 거지. 금지된 것을 누리는 그런 쾌감으로 변질돼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어.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몇 번하고 관련돼 있냐면 31번과 관련된 문제였어.
보시면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산책, 그게 뭐야? 치료잖아. 본문에 나와 있었죠. 치료라는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던 산책이었는데 이게 점차 누룩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건 이게 오히려 금지를 깨고 나오는 그런 자유를 느끼는 그런 걸로 변질되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표현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다? 아, 말도 안 돼, 그치? 이거는 치료가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다른 거를 지금 재미를 붙였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그리고 오히려 자유거든요. 근데 자유로 변질된 거죠. 자유로 변질. 순서 원래는 치료였는데 이제 자유를 그렇게 바뀐 거여서 문장을 좀 길게 쓰고 주어가 너무 길고 뭐 이러면 우리가 핵심을 못 찾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얘기했지만 이제 서술어를 먼저 찾고 이 서술어의 목적어가 뭔지 서술어의 주어가 뭔지 이런 걸 따져가시면서 읽으면 문장을 좀 단순화시키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많이 틀린 문제. 아까 32번이었나? 33? 33. 자, 어떤 이유로 질문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합시다. 2번. A에서 화자는 달의 인격을 부여하여 이건 틀린 거여야 되는데 적정한 거 33의 2번은 틀린 거예요. 그치, 어디가 틀린데? 네. A에서 화자는 달의 인격을 부여하여 목수와 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 자연의 가을 달밤 전경을 묘사하고 있다.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자, A를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9번 보면 A인데? 잠깐. A. 달의 인격을 부여했고 목수와 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 자연의 달밤. 자, A. 9번 보면 천심 녹수고, 그러니까 이게 허리를 굽혀서 내려다보면 깊은 푸른 물이야. 천심이라는 건 아주 천길의 깊은 물이고 돌아봤더니 뒤에 산이 첩첩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심 녹수와 만첩첩산은 십장 홍지는 얼마나 가렸는가. 이건 잘 알다시피 홍지는 속세잖아. 이런 깊은 물과 이런 첩첩의 산들이 십장 홍지를 가려주고 있다. 자, 여기 맞지? 자, 그래서 강호의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강호 자연 속에서 달빛이 비치면 더욱더 마음이 편해진다, 욕심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 문제는 달의 인격을 부여하였는데 달의 인격을 부여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그치, 내가 무심한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더욱 무심하여라. 그러니까 월백하면 더욱 무심하여라. 내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니까 월백에는 뭐가 없다? 인격을 부여한 것이 없다. 그래서 답이 3번. 자, 34번들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제가 채점해봤더니 많이 틀렸다. 자, 근데 애들이 왜 강에서 산을 옮겼다라고 생각했을까? 이 강풍 언저리에 산이 나오긴 하거든. 강풍 언저리에 산 나와. 봐봐. 산 나온다. 자, 강풍을 찾아. 강풍을 찾고 리을에서 강풍. 푸른 물풀 위로 강풍이 진짓 일어 귀범을 재촉하거든. 근데 이제 좀 상식이 있다. 나는 귀가 무슨 귀자인지 안다. 그러면 뭐 돌아가는 귀를 말하겠지만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인다.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앞산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가 산이야. 자, 내가 배를 타고 갑니다. 자, 이때 여기서 갈 때야. 자, 이 산이 무슨 산? 앞산. 근데 이거 슉까지 이제 이동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산이 무슨 산? 뒷산.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 장면은 뭐냐면 이 배가 이렇게 되게 바람이 재촉해져서 강풍이 막 불어줘가지고 이 배가 되게 빠르게 얘가 앞산이었는데 여기 와서 뒷산이 되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배의 이동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그 푸른 물풀 위에 강풍이 일어나니까 아득하던 앞산, 저 멀리 보이던 앞산이 금방 뒷산이 되어버린 거야. 그렇게 빨리 이동해서 이제 집에 돌아간 거죠. 산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본 거야. 우리가 산을. 그것도 있죠. 너희 배 타봤지? 배 타보면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산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그렇게 이제 강풍의 도움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강에서 산으로 옮겨갔다라는 공간의 이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도 이렇게 돼 있어. 맨 끝에 보면 강호 흥미는 나만 둔가 여기노라 그랬잖아. 이때 강호는 뭐야? 강과 호수거든. 만약에 여기가 산으로 이동했으면 강산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도 강호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산과의 연관성 없다. 산은 그냥 돌아갈 때 지나가면서 본 것밖에 없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5번은 음. 껍질과 함께 환경이라고 했는데 어디 5번에서 5번에 나와서 어. 껍질과 함께한 환경이라고 했는데 얘한테 답만 들어가고 자기 혼자 간 거 아니에요? 아, 자기 혼자 갔으니까 어부는 벗들과 함께한 흥겨운 뱃놀이를 통해 만족감 표출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혼자다 함께 아니라 껍질이 여기서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어부는 벗들과 함께 그러니까 벗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벗이 없고 지 혼자 간 거 아니냐. 아하.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얘네들은 벗이 그 사람만 벗이 아니라 자연도 막 벗이라 그래. 그래서 위험해. 벗도 나와? 어디 나와? 벗을 불렀다. 근데 이제 그 저기는 이제 말술이 담았으나 술병 메고 벗을 불러 언덕 넘어 어촌에 내 놀이 가졌구나.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술만 갖고라고 한 거고 벗과 함께 논 건 더 이상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벗을 불렀으니까 그 정도면 친구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것들도 얘네들 막 자연도 다 벗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 근데 요 부분이 결정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뭐 벗하고 같이 노는 장면이 사실 언급된 부분은 없어. 벗을 부르기만 했고 그다음에 벗하고 함께 즐기는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좀 어려워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미 더 강력하죠. 그래서 5번은 그 앞쪽에 벗이라고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심하셔야 될 건 그 고전문학에서는 벗이 가끔 산도 벗이고 구름도 벗이고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벗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런 거는 확인을 정말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되셨나요? 끝? 그래, 잘하는 거야. 우린 잘할 수 있지. 숙제를 비록 안 내는 사람. 고승아 씨, 하고는 있니? 저 웃음은 무슨 의미일까? 정말 하고 있는 걸까? 야, 불안해. 자, 3위 속리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나눠서 저기 민준이까지 줘. 3위 속리 복습인데 빈칸 채우는 거 아니고 같이 채울 거야. 이걸 나더러 채우란 말이야. 수가 뭔가 하나 남았지. 여기 나눠. 됐어? 여기다 빨리 안 넣어. 아, 이게 왜 있었는지 알겠다. 자,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아니, 이것은 지금 나더러 다 풀라는 것이요. 자, 지난번에 3위 속리 대략적인 거 우리가 공부했고 복습 한번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써보는 거죠. 자, 3인국 학습 정리. 화자 나는 임과 이별한 여인이다. 화자는 사시사철 임을 그리워해요. 설정은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내 말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뭐 정철이고 뭐 임금님이다 이런 거 알 수 있지만 일단 3인국을 절대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화자는 나고 임과 이별한 여인으로 설정돼 있죠. 사시사철 임을 그리워해요. 봄여름 가을 겨울. 자, 정서와 태도 임에 대한 뭐겠어? 그리움이겠지. 그리움. 자, 그리움과 안타까움이어서 버림받은 여인의 그게 변함없는 그리움을 계속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배경과 작자를 동원해 볼 때 이건 영분 지정이다. 임금님을 사모하는 정이다. 영분 지정. 그래서 버림받은 신하가 임금을 임으로 설정하여 임금에게 충성과 연무를 드러내는 거다. 뭐 이런 거였죠. 자, 여성 화자를 설정했을 때 효과. 자, 여성 화자라는 걸 알 수 있는 시어는 뭘까요? 하고 4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거 오색성과 금자는 요즘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애는 연지분과 홍상이죠. 예전에는 연지분하고 홍상만 치다가 요즘은 실이나 이런 것도 바느질 도구니까 여성 화자라는 걸 알 수 있어 라고 해서 오색성과 금자도 들어가. 근데 이제 문제집에서 간혹 이제 섞여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연지분과 홍상 우선순위로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 배상에 대한 애틋하고 절절한 감정을 표현하기에 여성 화자가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작품의 정서를 심화하고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심화하고 구체화하는 데 좋다. 또 하나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을 호소하여 독자에게 뭐를 공감을 일으키는 데 효과적이에요. 이 두 가지 효과랍니다. 정서를 심화시키고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여성 화자가 좋대. 왠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소재와 의미 보겠습니다. 봄, 동풍과 매화 기억나시죠? 동풍이 계절적 배경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였고 임에게 보내는 상징물은 뭐였지? 이건 안 쓰겠어. 써보시고 봄에 뭘 보낸다고? 책이 필요하고 매화야 매화. 그냥 쓰게 매화. 매화였어. 너희들 매화. 그러니까 나의 실수는 난 너희들이 막 되게 천재인 줄 알았지. 그리고 막 집에 가서 다 복습하고 그런 애들인 줄 알았지. 걔들이 재용이가 딱 책을 피는 거야. 니들이 써봐. 그랬더니 재용이가 쫙 써봐. 자, 매화. 자, 그래서 매화를 보냈고 임금님이 달을 임금님 보면 달 보면서 임금님 떠올리니까 그리고 냉담하다고 그랬어. 아직도 냉담한데 암향은 무엇인가 막 이거 나왔었거든. 임금님하고 내 사이가 아직 좀 썰렁해. 근데 나의 충격은 불타는 거지 지금. 막 그런 분위기가 나왔었어. 그래서 뭐를 꺾어 보낸다? 매화를 꺾어 보낸다고 했어요. 자, 여름을 알리는 단어가 있었지. 녹음. 그렇지요. 훌륭. 녹음. 자, 녹음이 짙어졌어요. 여름이 됐고 임에게 옷을 보내기로 결정했었고요. 그때 얘가 옷을 내 배곡함에다 담아두고 딱 쳐다봤거든. 근데 거기 뭐가 있어? 산과 구름이 막 있었잖아. 방해물들이 있었어요. 산과 구름. 이거 방해물이고 간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랬다. 자, 분위기는 적막했다고 그랬고 옷을 만들어 보냈던 거죠. 이제 정성을 다해서 옷을 만들었다. 자, 가을이 됐습니다. 서리가 있었고요. 기러기도 계절적 배경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이때는 뭐를 보내냐면 달빛을 보내잖아. 본문에는 청광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푸를 청자는 우리나라는 상서로운 빛이야. 상서롭다라는 건 되게 좋다라는 뜻이거든. 그치? 참 상서롭고 그러면 뭔가 썰렁한데 서자 들어가는 게 이게 나빠 이러면 안 돼. 상서롭다는 건 잘 될 것 같다. 상서로운 기운 이런 거 되게 칭찬이야. 우리나라는 푸른색이 항상 희망과 좋은 거야. 그래서 서양 애들하고 굉장히 다르죠. 서양 애들은 드라큘라 나올 때 푸른빛에 나오잖아. 우리는 푸른빛에 그런 거 안 나와. 그리고 걔네들의 푸른 색깔하고 우리가 좀 달라. 우리는 좀 맑고 깨끗한 푸른색이라면 걔네는 약간 좀 싸하지 않냐 푸른색이? 그런 건가? 그래서 이제 유럽 애들은 블루가 되게 기분 나쁜 색깔이라며. 진짜요? 블루가. 근데 우리나라에는 푸른색은 대체로 주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달빛이 청광인데 이게 상서로운 불빛, 달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달과 북극성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애들, 이런 애들 다 임금님이에요. 달과 북극성. 자, 그러면서 이제 뭐를 얘가 저거 있었지? 이거를 이제 달빛을 보내면 임금님이 어디다 걸어놓고 침상등곡도 전남같이 만드세요 이랬잖아. 그래서 선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선정을 갈망했습니다. 이때 위로에 혼자 올랐거든 얘가. 그리고 달빛을 보고 저거를 봉황루로 보내고 싶다 이랬어. 그래서 위로는 화자가 있는 공간이고 봉황루는 임금님이 계신 공간이어서 계조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님을 생각하면서 선정을 갈망한다. 나중에 내신 때 되면 이거 내가 되게 강조할 거야. 선정의 포부가 아니고 선정의 갈망이다. 이건 뭐야? 임금님이 선정을 베풀어 주세요. 여기는 내가 선정을 하겠다의 관동별곡이 아니야. 그래서 이 분위기가 약간 다르다는 건 알아두시면 되고. 겨울은 백설입니다. 이렇게 써있긴 해 부분에. 자, 백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춘을 보내고 싶다고 그랬지. 양춘 해. 따뜻한 해를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소상남반은 내가 거처하는 공간이고 옥로곤초는 임금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외로움도 이제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구성 보시면 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문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다시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자. 매화, 옷, 이거 달빛이어야 되는데 선정이라고 되어 있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양춘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 그래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나는 임을 향해 변함이 없고 죽어가지고 범나비가 되겠다. 뭐 이러는 거야. 자, 시적 공간 광한대원과 하계가 나오죠. 광한대원은 이제 천상을 의미하는 거고 하계는 지상이어서 삼위 속미 전부 다 기본적으로 여기 빈칸은 없는데 적강화소를 갖고 있어. 적강화소가 뭔지 알지? 내려오는 거야. 위에서 하늘나라에서 강림하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얘가 광한대원이 천상에 있는 거고 하계가 지상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기본적인 적강화소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천상, 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마음이 향하는 공간이지 가고 싶은 공간.
마음이 향하는 공간이 강한 면이고. 자, 지금 하계는 내 몸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계는 님의 부재 상황을 의미하는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중간 잘 채우셨죠? 자, 그 다음 넘겨서. 자, 화자와 님의 쌍방향의 사랑이 존재했던 공간이 강한 면이었다면 이제는 뭐야? 화자만 연락 하계절 다 임금님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광안경과 하계의 거리감은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비극적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밑으로 가봅시다. 자, 첫 번째는 사계절의 시간의 흐름이 되겠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자, 그 다음에 이거 또 기억해 주세요. 우리말 부사를 통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근데 이거 약간 상대적이어서 얘가 우리말 부사인 건 맞는데 여기에 비교하는 대상이 송민국이 나오면 얘가 깨갱하는 거야. 송미가 훨씬 더 순 우리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얘도 우리말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평가하지만 상대가 만약에 송민국이다. 그럼 송민국이 더 많아. 그래서 이건 상대적입니다. 자, 그다음 미화법이에요. 미화법은 예쁘게 꾸며서 말하는 거야. 자도 군자. 그런 거 있잖아. 그랬잖아. 항도 배곡함. 지게는 산호슈. 뭐 이랬었잖아. 그래서 좀 예쁘게 꾸며서 말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다. 미화법. 자, 말투는 여성적 어투가 되겠어요. 여성 화자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여성적 어투. 자, 그 다음으로 조금 중요합니다. 대상의 주관적 변용이 드러나요. 주관적 변용. 우리 그거 뭐였지? 추상적인 것에 구체화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 주관적 변용. 사실 달빛을 아니 그래 매화야 꺾을 수 있지. 옷도 보낼 수 있어. 근데 달빛을 자기가 쥐어낼 수 있어? 양춘을 막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내가 그걸 잘라내고 뭐 훑어내고 막 이런다고 해. 그래서 주관적 변용입니다. 화자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대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대상을 상상력에 의해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 그걸 주관적 변용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죠. 청광을 피워내어 양춘을 붙여내요. 이 님한테 보내겠다. 이런 부분. 이 부분이 주관적 변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걸로 황진의 시조 곁들여 있어요. 그 시간을 잘라가지고 그 밤을 잘라가지고 이불 속에 넣어뒀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 막 펼치겠대. 굉장히 야무지지. 주관적 변형입니다. 자, 그 다음 율격 보시면 3, 4조의 사음봉 꼭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이게 길게 연속되기 때문에 이걸 연속체라고 하죠. 가사는. 그래서 음문입니다. 가사는 길지만 음문 문학에 들어가고 사음봉인 거 기억하시고. 자, 주제 연군 지정이고요. 의인은 숙민곡과 더불어 가사문학의 극치를 이루는 충신연주지사입니다. 충신연주지사. 우리 자습서에도 나와요. 충신연주지사. 물론 이 주 대신 연군지사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주인 주자, 인군 군자이기 때문에 같은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작품의 사상적 배경도 기억해둘 만합니다.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이게 임금님이잖아. 그러니까 충. 자, 죽어서 범나비가 되겠대요. 죽어서 뭐 다른 뭔가가 된다잖아. 이게 무슨 사상이지? 윤회 사상이지. 윤회 사상. 우리 거에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윤회 사상. 이게 윤자가 수레 윤자거든요. 수레가 이렇게 돌고 돌잖아. 그래서 내가 나비로 태어났다가 그다음 뭘로 태어나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윤회 사상이 드러난다. 그래서 불교적인 색채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적강화소라고 했잖아. 그 광안병이 신선의 세계니까 모두 나타난다. 그 도교적인 것도 있다. 그래서 천상에서 버림받아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거에서 도교도 드러납니다. 천상.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인곡이 끝났어요. 정말 아주 간단한 복습이었죠? 자, 그다음 송민곡 가보겠습니다. 자, 송민곡 보시고 지워야 되는데. 자, 그럼 내가 지울 동안 잠깐 쓸 수 있는 게 혹시 있나 뭐 훑어보겠어. 그냥 다 깨끗이 지우고. 쓸 수 있는 게 있나 보다 그랬잖아. 필통 정리나 우리 체리 필통 정리나 이거 많이 그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보고 있으라고.
우리 원장님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원장님이 맨날 주어를 빼놓고 자꾸 얘기해. 그래서 내가 맨날 왜 주어를 빼놓고 얘기하자고. 근데 이유가 이제 알려니 하는 거야.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저 사람이 알 거라는 전제하에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서로 얘기가 안 돼.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근데 나도 자꾸 그런 거 같아. 큰일 났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제가 내 머릿속에 있는 전제사항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대화가 자꾸 습관을 바꾸는 거지. 이게 나에 대한 증거가 아닐까. 반성해야지. 어제도 반성 많이 했는데. 아니 있어요. 반성, 민준이. 저는 아니죠. 민준이 너 어쩜 좀 민준, 너만 잘 지키면 돼. 민준이를 지켜야지. 민준이를 언제나 선생님이 제일 사랑하고. 알았지? 민준이 화이팅. 너만 지켜볼 거야. 민준이를 엄청 예뻐하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봤는데 하여튼 민준이를 잘 지키려고. 민준이를 사랑할 거야. 그래, 민준이 어떻게든지 성적을 잘 올려가지고. 걔는 경쟁 그런 마음을 먹은 건 아니고 그냥 반성은 했다.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제는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애들이 이런 얘기 내가 사실 들었거든. 이제 다른 원장님들한테 통해서 무슨 얘기 들었냐면 원장님 내 수업이 설명이 좀 잘해야지 않다. 라는 이의를 내가 들은 적이 있단 말이야. 미안해, 그건 가끔 들어.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근데 이유는 내가 설명을 많이 하면 애들이 다 안 들어. 애들이 안 듣고 있다는 게 느껴져. 저 자식 내 설명 안 치고 있네? 그래갖고서는 어디 애들이 설명을 안 듣는데 그러니까 자꾸 설명을 자꾸 줄이게 되거든. 그랬는데 또 이제 선생님 맨날 원장님이 다 알지? 그러고 넘어간다는 거야. 다 알지? 그러고 넘어간다는데 그래서 그런다는 얘기를 이제 다른 원장님들이 많이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반성을 할까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에 내가 지금 와서 어떻게 고쳐? 이제 4개월 남았는데 이대로 가려고. 그랬는데 혹시 근데 내가 이제 설명해야 될 부분을 건너뛰면 물어봐. 알았지? 선생님 그 부분을 좀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알겠지? 그냥 알았어. 먼저 왜 설명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불만 이렇게 안고 가지 말고 박수 쳐야 된다니까 마지막에. 12월 달에 박수 칠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고마워. 위로가 된다. 그래서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달에 박수 칠 일이 생겨야 된다. 그럼 니들이 쳐주는 의미가 없어. 상황이 쳐줘야 돼. 그러니까 아직 각자의 역할이 있어. 알았지? 우리가 딱 18명이었단 말이야. 원래 이반이. 딱 18명. 아주 구성이 좋아서 숫자가 원래. 1등 18명이잖아. 숫자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야심차게 불태우고 있었다? 내가 그래. 일단 안 되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번에 이제 내 생일 마지막을 내가 확실하게 박수치게 만들어야지 그러고 있었거든. 그랬는데 이제 한 명이 빠져서 어떻게 서건이를 잘 꼬셔보든가. 김석원 너는 할 수 있다. 우리 김석원이라고 이제 금요일날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걔가 요새 24등을 했거든요. 문학을. 그래서 내가 김석원 너는 할 수 있다. 6명만 죽이면 된다. 그래서 그 김석원을 꼬셔놨어. 해야 되는데 그랬다. 그래서 그런 얘기지. 그래서 자꾸 태린이는 민준이 자꾸 쳐다보는 거야. 태른이의 가족이기 때문에 자꾸 쳐다보는 거야. 너무 저기 부담되니까 이쪽 보면서 수업해지. 민준이가 선생님 자꾸 나만 쳐다봐 그랬어. 그래가지고 또 봤네. 자 이제 성민고 하겠습니다. 성민고. 성민고. 학습 정리 부분 보시면 되고 화자는 상황은 이제 감녀와 을녀가 있었다. 화자가 2명의 보조 화자까지 해서 둘을 쓰고 있어요. 감녀, 을녀. 그래서 교대로 화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화자. 친절하게 필기를 다. 자, 을녀의 근과 인간한 여인으로서 감녀에게 자신의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을녀가 주된 화자야, 그지? 또 감녀와 을녀가 있는데 우리가 왠지 갑이 줄 거 같잖아, 갑질 뭐 이러니까. 근데 이런 고정관념 깨야 돼. 얘가 보조화자고, 얘가 보조고, 얘가 중심화자. 이런 걸로도 살짝 우리 보냅니다. 그러니까 갑이 보조화자고 을이 중심화자라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 자, 을이 자신의 사정을 막 얘기하죠. 자, 정서한테도 보시면 여기도 주된 정서는 그리움이에요. 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책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줄 뜻은 없었는데 다른 뭐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이래야 교태야 어지럽게 굴었는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 자신의 자책이 나와요. 그리고 이미 일상생활에 대해서 겁나 염려하지. 죽조반 조성매는 잘 드시나?
잠은 잘 주무시나 별 걱정을 다 하잖아. 일상은 다 염려하는 거야. 일상에 대한 염려. 일상의 염려구나. 자, 일상에 대한 염려. 자, 임의 소식을 알려고 얘가 방황해서 산에도 올라갔다가 본문 내용을 이렇게 기억해봐. 산에도 올라갔다가 어디로 가? 물가에도 가고 막 그랬지. 그러면서도 독소 공방에 방안이 찼어. 이유가 왜다? 외로워서 찬 거야. 그래서 이제 외로움이 드러나 있다. 외로움. 자, 임의 원망하는 태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적자의 충절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원망이 없다는 것도 기억해. 님의 탓이다란 말이 설령 나와도 이건 원망 아니다. 자, 화자의 정서 변화 보겠습니다. 기다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산으로 방황해요. 어디든지 가자. 그러면서 이제 얘가 방황하고 그러면서 얘가 안타깝게 다시 돌아와서 꿈속에라도 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잠깐 만나기는 했는데 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깨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죽어서라도 이제 님과 가까이 가고 싶다는 소망을 보여주는 그런 정서가 나와요. 자, 화자를 여성으로 역시 설정한 이유는 뭐냐? 이 작품은 신하가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노래다라고 되어 있고, 자, 신하란 임금의 총애와 부름을 기다리는 수도적인 입장이어서 봉건사회에서의 무슨 위치와 같다? 여성의 위치와 같다. 봉건사회에서만 그런 거야. 자, 따라서 임의 사랑을 기다리는 태도를 표출하기에 여성이 좀 적절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또한 이러한 여성 화자의 목소리는 한과 그림의 정서를 기다림의 미학으로 보여줍니다. 기다림. 자,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공감도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를 심화시키는데도 효과적이어서 여성 화자를 설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소재의 상징적 의미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미, 삼위인곡, 손미인곡 다 마찬가지지만 미는 뭐야? 임금님을 말하는 거죠. 임금. 자, 임금과 군주 같은 뜻이고, 자, 임금님과 같이 있었던 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백옥경이었어요. 삼인곡의 광한전하고 똑같은 거야. 백옥경에 있었는데 너 어찌하여 이렇게 해도 다 저무는데 돌아다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감명을 물었었지. 자, 여기 장애물 4개 나와요. 삼인곡인 2개인데 여기 4개입니다. 구름과 안개, 바람과 물가. 산에 갔을 땐 구름과 안개였고 물가로 내려오니까 바람과 물결이었지. 어두운 형됐다 이렇게 돼 있었어.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 장애물 뭐 다들 괜찮죠? 그리고 뭐 여기거는 이제 임금이라고 보면 간신이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자, 임금님을 상징하는 단어 1월이었어요. 일은 해고, 월은 달입니다. 해, 달 기억해 두시고. 요즘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명지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그 평가원도 그렇고 한자어로 우리말로 바꿔서 일치불일치 물어볼 때가 있어. 근데 그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좀 너무 심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월에 의지했는데 이거를 풀어서 해와 달을 보고 뭐 임금님을 그리워했다 이런 거 일치불일치 내는 거야. 근데 애들이 해와 달이 없다고 막 틀려. 그걸 어쩔 거냐. 배운 적 없다 막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해와 달을. 근데 진짜 그 일치불일치 한자어 수준이 굉장히 미천해. 진짜야.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몰라. 근데 모른다니까. 내가 이게 왠지 그때 매사 애들 내가 중학교 애들 살짝 모르는 애들 있다니까. 내가 이제 중학교 애랑 수업을 하다가 한자의 뜻과 의미 있잖아 이런 거 얘기했더니 한자의 뜻과 의미는 모르고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야 있잖아 이런 글자 있잖아 이거 물어봤어. 이거 몰라. 그래서 내가 무슨 글자를 갖고 가르쳤냐면 이걸 갖고 가르쳤어. 이게 하나라는 뜻을 가진 일이라고 있잖아. 이런 걸 외우다니까. 근데 이거를 평가원이 이제 슬슬 알아. 얘네들이 한자어 수준이 얼마나 나쁜지. 그래서 이걸 내는 거야. 1월을 만약에 내면 그런 거 많이 나왔어요. 그 3인곡에서 얘가 이제 왜 취수를 반쯤 걷고 뭐 일모수주 대나무 날이 저물 때 대나무에 이렇게 기대어서서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일치불일치로 풀어서 많이 내. 뭐 대나무에 기대었다는 둥, 뭐 날이 저문다는 둥, 뭐 이런 거 내면 이제 애들이 겁나 틀리는 거지. 날이 저문 거 어떻게 알아? 일모수주기였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 틀리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정말 얼뚜당뚜한 거 틀린다. 그래서 한자로 나올 때 어려운 거 모르셔도 돼요. 어려운 거 부용자는 몰라도 돼. 근데 1월 같은 건 알아야 된다. 혹시 모르는 분들은 나월도 마찬가지야. 나월은 모르겠어. 달이 떨어지겠어? 달이 뚝 하고? 아니잖아. 달빛이지.
그래서 낙원은 지는 달인데 멀리서 이 인과 바라보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 공간적 거리가 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공간적으로 거리가 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자, 인과 함께 할 수 없는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도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절망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옆에 있는 임에 대한 무슨 사람? 소극적 사람. 이건 외우셔야겠고요. 이 낙원은 소극적 사람을 대표한다. 사실 이쪽에 있는 네 개는 이렇게 볼 수 있고 볼 수 없기도 해. 이게 책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소극적이에요. 아무튼 간에 낙원은 소극적인 거야. 자, 그 다음에 구잔비는 구잔비. 이게 또 전통이 있는 단어야, 구잔비. 이거 작년 기출이거든? 구잔비가 답이었어. 근데 애들이 이제 우리가 구준비 이렇게 얘기하잖아. 애들이 그걸 본문을 또 가서 확인을 안 해. 아, 선생님이 본문에 있는 거 찾아 쓰시오 이랬는데. 찾아 쓰시오라고 했는데도 굳이 구준비. 이렇게 딱 쓰셨어. 아, 그리고 이게 또 아마 띄어쓰기가 돼 있을걸? 띄어쓰기가 돼 있었나 봐. 그래서 어절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때 시험 어렵지 않았는데 99점이 6명인데 100점이 1명이었어. 100점 딱 1명. 100점 1명에 99 6. 99 어딜 틀렸냐? 99점 맞는 분들이 다 구준비라고 써 틀린 거야. 그래서 이거 본문에서 찾아 쓰라고 했는데 구잔비라고 써야지. 근데 구준비라고 쓰는 바람에 99점이 6명이나 나오는 그런 놀라운 시험지가 됐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 쓰라고 그러면 찾아서 잘 써주면 돼. 우리 이번에 노트하고 공책이 있었잖아. 근데 그 다행히 노트도 있고 공책도 있는 바람에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게 의미만 알면 된다라고 보시고 이렇게 맞게 해주셨잖아요. 다행이지 뭐 우기실 수 있었다 이번에. 근데 그걸 맞게 해주셔서 한 점수가 한 1점 올라간 게 아닌가. 자, 하여튼 그래서 구잔비 이거 작년 기출이었어요. 자, 오랫동안 내리는 비를 의미하고 뭐 임의 옷에 적셔서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의미도 되고 정서적 공간적으로 가깝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일단 가까이 갈 수 있다, 옷을 적실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뭐 간절함을 표현한다라는 의미. 자, 근데 그런 모든 걸 다 뛰어넘고 옆에 적극적인 게 중요합니다. 적극은 별표. 그래서 비와 낙원을 비교하는 거는 여러 설명들이 있지만 그 설명 그때그때 달라. 그런데 낙원은 소극적이고 비는 적극적이다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 그리고 밑에 가시면 전개 방식은 이렇게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뒷페이지 가시면 여인 2의 질문은 배고병 왜 떠났니?였어. 배고병 왜 떠났니? 이렇게 물었었고요. 여인 2에 다 내 탓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했었어. 다 내 탓이다. 우리 여기서도 자책 나왔었는데 자책했고. 자, 여인 1이 불난 생각 마오. 딱 6글자로 아주 이제 시크하게 말했어.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나를 위로했죠. 그건 아니지. 왜 팔짝 타령이야?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여인 2가 하소연합니다. 내가 맺힌 게 있다. 그러면서 님의 소식도 궁금하고 걱정도 너무 많고 안타까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식사는 잘 하시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그리고 난 독서 공부하러 이부자리 너무 차고, 이런 쭉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낙원이 되겠다고 하니까 여인 1이 그러지 말고 구준비가 되세요. 구준비가 되세요. 이랬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대화 형식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 감려, 의려가 나온다는 거. 감려가 보조하자, 의려가 중심하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 끝에 써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자, 감려는 작품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화자고 질문과 위로를 하죠. 너 어디 가니? 하고 이유를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불난 생각 마오라고 위로도 해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적 인물이 되는 거야. 감려가 보조야. 자, 근데 의료가 중심 인물이고요. 감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뭐 하는 거야? 자기의 하소연을 했었죠. 하소연. 혹시 이거 어디 하는 저희 뒷면. 뒷면 없어? 이거 어디였어? 아, 백옥경을 내가 한 번 썼기 때문에 뺐어. 두 번 쓰기 싫어가지고. 아, 거기서부터 꼬였구나. 혹시 어디 중간에 꼬인 데 있으면 잠깐. 괜찮아? 아닌데. 이거 찾아 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설명하면서 내가 말하는 데 쓰긴 했어. 근데 내가 백옥경 두 번 쓰기 싫어서 여기 있어로 넘어가긴 했어. 네. 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 너희는 일일이 질문에 대해서 쭉 얘기했었고, 감려와 보조하자, 중심하자라는 것까지 얘기했어. 그래서 을려가 중심하자고, 감려의 질문에 대해서 하소연한다까지 쓴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작품의 분위기나 이런 주도는 이 중심인물이 하겠죠. 그래서 작자의 심정과 처지를 미술처조 대변하는 인물이다. 작자를 대변하는 인물은 물론 둘 다 화자지만 보조화자를 필요로 하지만 작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을려가 대신 다 해주고 있는 거지. 자, 작품에 뭐를 구현해준다? 주제를 구현해준다.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섬세한 우리말 표현. 섬세한 우리말 표현. 이게 이제 아까 상대적으로 문제 풀어야 된다고 했어. 3인곡도 우리말이 잘 드러나 있지만 속미인곡 앞에서는 깨갱이야. 속미가 최고야. 김만중이라고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볼 그 구운공의 김만중 씨가 그 칭찬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작품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다 정쳐 있은 거야.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는 속미인곡이다. 왜냐하면 우리말 구사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라고 했기 때문에 제일 많이 표현된 거는 속미고, 그러나 다른 것들에 비하면 3인곡도 우리말을 살렸다 이렇게 보는 게. 그래서 섬세한 우리말 표현이 잘 드러나 있고요. 율격은 안 써드려도 되죠. 가사인데 몇은 뭐야? 몇은 뭐야? 사음보지. 사음보. 고려가요는 사음보, 가사는 사음보. 자, 주제는 이를 그리는 정의고요. 연군지정. 우리 아까 썼었는데 무슨 연주지사야? 충신연주지사. 충신연주지사. 자, 그리고 3인곡과 속미인곡을 또 비교해 놓은 표가 나와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은 천상에서 하계로 내려왔다. 아까 적강화도 기억하시면 되고, 죽더라도 님을 따르겠다. 시어디어. 죽어서라도 범나비가 되겠다. 죽어서라도 나벌이 되겠다. 뭐 이러는 거잖아.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차이는 3인곡은 독백체. 근데 속미는 무슨 체? 속미는 지우요? 대화체. 대화체. 자, 그 다음에 임에 대한 그리움을 3인곡은 사계절에 변화했다. 근데 요거 잘 봐도 속미에도 사계절에 언급은 있었다. 기억나니? 언급? 이런 구절이 나와. 추일 동천. 그 다음에 춘한 고열. 이런 말 나왔었어. 아, 이게 기억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 자, 그냥 춘한 고열, 봄이고 고열은 여름. 요즘 우리잖아. 오늘 39도까지 올랐는데. 자, 그 다음에 추일, 가을과 동천, 겨울 이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일상생활 연려하면서 사계절이 언급되긴 했다. 근데 이 3인곡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짜자자 이렇게 나온 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표현에서 한자어가 좀 나오긴 하죠. 산호슈, 백옥화, 뭐 원앙금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한자어가 좀 나와요. 반면에 이제 속미인곡은 좀 더 소박하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화자의 태도 보시면 3인곡에서는 얘가 죽어서 범나비가 되는데 향 묻은 날개로 님을 따라가는데 이래도 따라가는데 님이 나인 줄 모르셔도. 엄청 소극적이지. 나인 줄 모르셔도 따라가는데 소극적인 조청이고,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 님이 자신을 몰라도 님을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여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미인곡은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나름 산에도 올라갔다가 물가에도 가보고 막 이렇게 방황하고 다니잖아요. 나름 적극적인 모습 나타나고, 나벌이 되어 님에게 자신의 신경을 드러내겠다는 태도도 보이는데 보조화자를 이용해서 더 적극성을 띠려. 그러면서 구준비가 되셔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지. 이렇게 비교해 보실 수 있는데, 이 비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독백과 대화가 제일 중요하지. 대화책 꼭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상의속미를 한번 읽어봤다고 해서 내용을 많이 기억할 수는 없는데 대화체다라는 거 정도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3권의 3주차에서 구운공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운공은 본문을 가기 전에 저기를 보자. 제목을 한번 봐줘. 제목. 구운공. 구가 숫자입니다. 뭘까, 구가? 아홉이야. 그치? 구는 9이지. 9개의 꿈이 9개? 괜찮네. 구운몽이니까 꿈 9개. 또 9개는 뭘까요? 구름? 9개의 구름? 구름 또 인물. 사람 속 인물. 9명이 등장인물이 나와요. 남자 1명, 여자 1명. 1명이 8명 사귀입니다.
남자 한 명. 이거를 김만중이 엄마를 위해서 썼다는 거야. 어머님이 외로우실까? 자기가 누벼와야 되는데 어머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밤에 적적하실까? 그래서 남자 한 명과 여자 8명이 연애를 하는 거야. 근데 나름 룰이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사귀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명 사귀고 그다음 걔는 집에다 댔다 놓고 신경도 안 쓰고 또 다른 여자 사귀고 또 얘 집에다 댔다 놓고 신경 안 쓰고 또 다른 8명의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8명이 좀 레벨이 있어서 뭐 이것도 나눠서 2첩이라고 그래요. 2첩. 처가 되려면 약간 공주 정도 돼야 되나 봐. 그러니까 공주는 처가 되고 나중에 첩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2첩, 6첩인데 얘는 아직 8명의 여자를 사귀고. 정말 우리 성진이가 양소유로 변신해가지고 8명을 사귀죠. 자, 우는 뭐냐면 구름이에요. 구름이어서 얘는 주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름이 어때? 하얀 구름이었다가 나중에 먹구름도 되고 어느 날 싹 사라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구름이라는 건 한결같지 않지. 한결같아? 구름이? 저기 오후가에도 나오잖아. 구름은 한결같지 않다고. 희는 듯 하다가 점점 금방 검어진다 뭐 이런 게 나오지 않냐. 자, 그래서 이 구름은 주제인데 이게 다 헛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제 헛되다. 자, 그래서 뭐야? 인생이죠. 고정사리인데 항상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이게 주제야. 자, 몸은 뭐겠어요? 꿈이잖아, 꿈. 그럼 이게 구성을 보여주는 거지. 액자식 구성이라는 구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썼지만 현실, 꿈, 현실 이 구조를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문자유 소설이라고 해서 환몽 구조라고 하는 거죠. 환몽 구조. 환몽. 꿈에서 돌아온다. 그래서 환몽이야. 우리 지난주에 이 얘기했어. 현실은 항상 이때 어떻다? 마이너스다. 꿈에서 얘를 성취하는 거야. 그런데 깨어나면 두 가지 버전이 있다. 하나는 깨달음, 하나는 호감. 기억나? 그래서 송미복은 깨닫더니 님은 어디 가고 사라졌다 그래서 차라리 죽어야 되겠어. 뭐 이런 허무해하는 거잖아. 근데 이 소설에서는 애가 깨달음을 얻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플러스. 얘가 이제 이러거든. 이 소설에 이제 성진이라는 애가 있는데 선생님 심부름으로 어디 이제 용왕한테 갔다 온다. 오는 길에 8명의 선녀를 만납니다. 선녀를 만나가지고 괜히 주거니 받거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수작이라고 불러. 수작을 부리고 돌아온 거야. 돌아왔는데 얘가 돌아왔는데도 그 여인들이 잊혀지지 않는 거지. 또 얘네들이 딱 사라지면서 촥 하고 웃어주고 갔거든.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인생이 불만스러워. 이거 뭐냐,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연애도 못하고, 얘가 이제 불도를 닦는 애거든. 연애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내가 밖에 나가서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 인생 너무 후지다. 그러니까 불도가 좋은 건 알겠지만 인생이 너무 적막하고 나도 연애도 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성공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얘가 이제 이렇게 불만이 많아. 그날 꿈을 꾸는 거지. 그래서 꿈을 꿔서 이렇게 많은 연애를 하고 8명과 그 다음에 나가면 장군, 들어오면 제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황제 다음이야. 나갈 때는 장군으로 나가고 들어오면 제상이 돼. 막 이러면서 최대 권력을 누리죠. 그러면 이제 임금님한테 이제 사표를 딱 내겠다고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 그래? 야, 너 너무 꼭 해야 돼 사표? 그랬더니 네, 이제 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해? 궁을 하나 내줘. 궁궐, 취미궁이라고 궁궐을 탁 하나 내주면서 그동안 너는 너무 여기서 즐겁게 놀려. 그러면서 이제 궁궐을 딱 내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저기서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궁궐에서 하는데 매일 좋은 음식 먹고 매일 파티하고 놀았거든. 근데 이제 지겨운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느꼈던 그 꿈 많은 것을 다 이루어봤지만 이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야겠다. 그러면서 할 때 이제 꿈에서 깨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게 현실에서 내가 이런 나쁜 생각을 했더니 아예 잘못했네.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정말 불멸하는 도를 깨닫게 된다. 이런 걸로 소설이 마무리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구성이 환몽 구조고, 환몽 구조는 다른 말로 액자식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구성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얘기도 보시면 이제 현실일 때와 꿈일 때가 달라지는데, 이 남자아이는 현실에서는 성진이고 꿈에서는 양소유로 태어납니다. 꿈에서는 양소유. 그리고 요게 이제 꿈에서의
여인 8명의 역할이고 꿈에 이제 현실에서는 얘네들은 8선녀였어. 8명 아까 그 길에서 수작했던 그 8명의 여자 있잖아. 선녀. 그 8명의 선녀가 현실에서는 8명의 선녀였고 성진이다. 그리고 이 소설이 또 약간 아리까리한 게 뭐냐면 현실 세계가 사실은 천상계야. 여기가 천상계고 꿈에서 현실계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천상계로 가는 거야. 선녀가 있다는 건 천상계잖아. 그래서 이게 또 우리의 일상적인 구조와 좀 달라요. 우리는 현실이 현실계고 이제 꿈으로 갔을 때 천상계일 것 같은데 이게 바뀌어 있어. 그래서 조금 어렵지. 자, 그런 게 나온 김에 거기 이제 몇 번의 보기를 한번 보시냐면 6번 문제의 보기를 한번 봐주실래요? 6번 문제, 그러니까 첫 페이지 말고 뒤로 넘겨서 두 번째 나오는 거. 거기가 우리 두 번째 게 우리 교과서 본문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 6번의 보기만 한번 볼게. 보기. 자, 이거는 특히 우리 지학사 자습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3번의 회의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 보기 한번 읽어봅시다. 구운공은 회의라는 건 의식을 품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3번의 회의가 나온다. 그래서 회의와 구정의 과정을 통해 서사가 구성된다. 작품 초반에 우리 성진이, 현실계에 있는 성진이가 세속의 호기심을 가지면서 얘가 첫 번째 회의를 하는 게 뭐냐면 불교에 대한 회의를 하는 거야. 불교가 정말 좋은 줄 알고 내가 이제 불도를 하고 있었는데 불도를 닦다 보니 좋기는 한데 너무 인생이 밋밋해. 너무 재미가 없어. 적막해. 라고 하면서 첫 번째 회의를 갖는 거지. 이 불도를 닦는 건 진정한 가치인가? 이런 회의를 품는 거야. 자, 그러면서 결말에 이르러 다시 물론 불교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첫 번째 회의가 이제 그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어떤 회의를 갖냐면 꿈속에서 모든 걸 다 누려봤다고 했잖아. 세속적 가치. 연애도 겁나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장군이 되고 그 다음에 재상이 됐으니 황제만 못했지 우리나라로 지금 국무총리 된 거잖아. 그러니 성공할 건 다 성공했잖아. 그렇게 성공을 해봤지만 이게 다 뭔가 매일 파티하고 매일 놀지만 이거 뭐 얘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어도 귀가 싫어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입이 싫어한대. 이제 지겹대. 아주 배가 배바꾸고 나왔어. 자, 그러면서 이런 세속적 성공이 다 무엇인가 뭐 이런 거지. 얘기할 시간이 있나? 1분만 어떤 여자애가 있어.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실제 존재하는 여자. 실존 인간. 근데 난 유튜브에서 보는 인간인데 얘가 우리나라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자. 봤어? 지금 현존하고 있었는데 걔가 왜 그리고 이건 깨질 수가 없어. 왜냐면 사법고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얘가 왜 그랬나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는 사실을 3학년 때 붙는 애들이 꽤 많대. 걔 말해요. 정말 3학년 때 22살 사법고시를 패스한 애들이 꽤 많은데 본인은 7살 학교를 들어가서 자기도 3학년 때 붙은 건데 자기는 7살 학교를 들어가기 때문에 최연소, 국내 최연소인 거야. 7살 학교를 갔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 예전에는 왜 2010년 3월생부터 2011년 1월 2월생까지 이렇게 입학하던 게 원래 규칙이던 시절이 있었거든. 근데 규칙이라는 건 이렇게 늘 바뀌어요. 요즘은 어때? 너희 몇 년생이야? 2008년 요즘은 2008년에 1월에 태어나니까 12월까지 이렇게 한 학년이잖아. 근데 옛날에는 어땠냐? 옛날은 아니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08년 3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2009년 1월 2월생이 학교를 들어갔어. 왜냐면 입학식이 4월이니까 만 나이 기준으로 이랬던 시절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식으로 1, 2월생이었기 때문에 자 일찍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남들보다 나이가 항상 어렸다는 거야. 근데 얘가 어떻게 사법고시 붙었냐면 한 해에 1, 2차를 다 붙어. 그래 원래 사법고시는 2차를 2번 볼 수 있거든. 근데 1차를 붙고 몇 달 후에 보니 2차도 붙어. 근데 그 붙을 때 세상에 5등으로 붙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어디에 근무했냐 들어봤나 김앤장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로펌이거든. 근데 거기 근무해. 근데 얘 그걸 그만두잖아. 이거 별로구나. 우리는 와 김앤장. 이거 나 가끔 광화문 가면 김앤장이 거기 무슨 빌딩이더라? 광화문 교보문 어디 종동 쪽 어디 김앤장 있어. 근데 무슨 커피숍을 가면 그
건물에 김인장이 있나 봐. 그럼 어느 시간이 되면 여자 막 이게 옷 입은 애들이 쫙 이렇게 막 찍어서 나와. 그래서 어제 김인장애들 퇴근하나 봐. 이러면서 막 다들 오 이러고 쳐다보고 그래서 막 그런 김인장을 내가 다 사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동시통역대학원 거기 통번역대학원 뭐 이런 데 다니더라고. 그래서 야 얘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냐면 16시간씩 머리도 겁나 좋을 텐데 16시간 하는 거지. 16시간. 그래서 우리가 머리 좋은 애도 최소한의 양은 공부해야 되나 봐. 근데 그게 싫대. 우리 같은 경우 김앤장만 내가 난 매일 카드 찍고 그냥 매일 출근하고 내가 뭘 찍을 때마다 사람들이 날 보는 그 승차감 뭐 하차가 있듯이 그러면서 딱 찍을 때마다 사람들이 나도 막 카페 앉아있다 김앤장애들 퇴근하는다 이러고 있잖아. 그런 거 있을 텐데 걔는 그걸 딱 싫다고 사표 내고 나오더라. 그래서 되게 경이롭고 다른 세상의 아이처럼 보이긴 했어. 유튜브 검색하면 나와. 최연소 사고고시 이런 나오는데 내가 왜 봤지? 그때 굉장히 예전에는 그런 애를 보면 열등감 느꼈는데 요즘 열등감도 안 느껴. 와 대단하다. 자 근데 이제 얘도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세속적인 거에 걔가 회의를 느끼고 딱 회의를 두 번째 회의를 느끼는 거야. 과연 이 세속적인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연락 뛰고 있는데 얘는 이걸 회의를 느껴. 정규일 때 이게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 회의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회의는 이해도 안 돼. 마지막으로 얘가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 여기다 형식이라고 그러나? 현실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육관대사를 만난 거야. 육관대사한테 막 이래 제가 잘못된 생각을 인생의 정욕과 막 이런 걸 꿈꾸니까 부귀영화를 꿈꾸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을 선생님께서 아시고 저를 꿈을 꾸게 하심으로써 올바른 걸 깨닫게 해주셨군요 라고 얘가 이제 선생님한테 딱 얘기를 해.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너는 지금 참과 거짓을 지금 구분하는 거니? 그러니까 얘가 그러잖아. 제가 현실 세계에서 인간의 정욕과 부귀영화를 막 꿈꾸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깨닫게 해주셨군요 라고 얘가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넌 지금 참과 거짓을 지금 나눈 거야? 그리고 현실은 진짜고 꿈은 거짓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 한다.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됐어. 그래서 나비가 돼가지고 또 꿈을 꾸면 장자는 장자가 그 꿈을 꾼 거니 아니면 나비가 꿈을 꾼 거니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호전몽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지. 지금 이게 꿈일 수도 있는 거야. 깨어나 보니 대학생일 수도 있지.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어느 게 과연 진짜 어느 게 가짜냐라고 이제 얘네들이 반문하는 거야. 그랬더니 성진이가 듣고 있다가 저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큰 가르침을 좀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과서는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 회의가 뭐냐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요 밑줄 이분법적인 구분에 대한 회의. 이거 뭐든지 우리가 옳고 그른 거 나누고 내가 맨날 풀말을 다 나누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러는데 이런 이분법적인 부분에 대해 또 회의를 느끼는 이 세 가지의 회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우리 지학사 공목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보기 4, 5, 6번이 있는 제시문 있잖아. 요것만 풀어볼게요. 4, 5, 6번이 있는 거. 앞에 1, 2, 3 빼고 4, 5, 6만 풀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손녀는 현실에서 만났었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꿈속에서 8여자를 사귀는 거지. 이쁘니까 이해 안 되지. 그때는 일도 맞춰줘야 가능하던 시절이었어. 요건 교과서 지문이니까 한번 잘 읽어보고 풀어주세요. 4, 5, 6은. 이제 돌아다닙니다. 제가 지난
지나갈 때 내가 딱 내리면 안 되니까. 숙제 안 내신 분들은 모의고사 풀러 오실 때 이럴 때 내셔도 돼요. 자, 모의고사 보면 좀 서 있어요 지금. 한 번도 안 해. 걸쳐 있어요. 너는 모의야? 계속 모의야? 이건 안 먹을 거야. 감이가 보자 보라고. 모의고사를 보러 오십시오. 모의고사. 1회가 필수긴 한데 뭐 정 안 되시면 할 수 없지만 시간이 되시면 자, 같이 보시죠. 그 이제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니까 지금 꿈속이에요. 여기는 아직 꿈속이고요. 사부가 이제 꿈속에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오십니까? 그러니까 노승이 바로 사부죠. 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을 잊기를 잘한다는 말이 옳군요 라고 대답을 해. 그러니까 양승상, 양소위가 양승상이다. 승상은 직책이야. 띄어쓰겠으니까. 양승상이 자세히 보니까 과연 얼굴이 익숙한 듯 하대. 문득 깨달아 능파낭자, 자기 여인 중에 한 명, 능파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벌하러 갔을 때, 나 전쟁하러 갔을 때 여기다 또 말하는데 꿈. 지금 현재가 꿈속인데. 그때 또 꿈을 꾸는 거야. 이걸 일명 몽중몽이라고. 꿈속에서 쓰는 또 하나의 꿈. 그러니까 지금 사고를 하면서 대화하는 게 꿈속이거든. 근데 그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 거지. 이게 몽중몽이에요. 근데 그 꿈속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때 꿈속에서 동정 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 요게 현실에 있었던 일이거든. 그러니까 꿈속에서 꾸는 꿈을 통해 현실을 약간 비춰준 거지. 그래서 동정 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불경을 강론하는 걸 본 적 있다. 자기 꿈속 꿈 얘기를 해요. 바로 그 노승이 그 노화상입니까? 그때 그 노화상인가요? 라고 얘기하니까 듣고 있던 노승이 박장대소합니다. 박장대송이라는 거 박수를 치면서 크게 이게 손바닥을 부딪히면서 크게 웃었어요. 그러면서 옳도다. 거기 있는 노화상이 나다. 근데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을 기억하고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지금 현실 얘기를 하는 거죠. 현실에서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걸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승상을 총명하다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양승상이 망연자실, 이건 뭐지? 그러면서 낙담하면서 말하기를 소유는 자기를 말합니다. 16세 이전에는 15살 이전까지는 부모님 부모님 무릎 아래서 부모님 곁에서 떠난 적이 없고 16세에 급제합니다. 바로 징명이라는 건 벼슬을 받아서 관직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동으로 연나라 사신으로 가고 토번을 정벌하러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를 떠난 적이 없대. 이때 경사는 수도를 말하는 거야. 수도 서울 뭐 이런 식으로 서울을 떠난 적이 없다. 언제 내가 사부와 10년을 상종 서로 쫓아다녔겠느냐, 같이 지냈겠느냐라고 질문해요. 자,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봉이 아직도 꿈을 못 깨셨네. 얘 지금 꿈속인데 꿈 못 깨네. 그러니까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면 저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습니까? 노승이 말합니다. 이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어서 두둑, 이게 뭐야? 약간 초현실적인 요소야, 비현실적인 소재. 자, 그러면서 이제 어딜 두둑 두들겨. 자, 그러자 승상이 외칩니다.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로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은 소유야. 환술로 이렇게 희롱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꿈을 깨는 거죠. 네, 깨는 장면입니다. 승상이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구름은 거치고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남자도 없어요. 팔남자 8여자 다 없어졌어. 자, 승상이 매우 놀라. 아직도 자기가 승상인 줄 알아? 꿈속에 우리가 딱 깨면 지금 몇 시인지가 잘 가늠 안 될 때가 있잖아. 지금 몇 시지? 뭐 이럴 때 있잖아.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배와 많은 집들, 그 취미궁의 모습은 다 사라졌고요. 자기 몸은 이제 자각이 됩니다. 작은 앉아의 포단은 방석인데 그 방석 위에 앉았는데 자, 여기 밑줄 치셔야 돼요.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를 비췄다. 시간의 흐름이죠. 이제 밤이 다 지났어요. 불이 다 사라졌다는 건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지. 그 하룻밤 사이에 꿈을 꾼 거지. 자신의 몸을 돌아보니 108영주를 걸고 머리는 까칠까칠한, 자, 밑줄 쳐줘. 완연히 소화상이었다. 성진 화상이었던 거죠. 전혀 대승상 양소유의 위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또 한 번 밑줄 칠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 행자라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꿈에서 깨어났고 맞다 내가 성진 행자지 라고 해요. 자,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야 되는데 가서 인간 세상 환도했어요. 인간 세상 환도해서 양씨 집안의 아들이 되었다가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를 하고 출장 입상, 나가서는 장수, 들어와서는 재상, 공명신퇴. 그러면서 드디어 두 공주와 6 낭자를 사귀입니다. 다 결혼하고요. 이렇게 더불어 즐기던 것이 자, 밑줄 하룻밤의 꿈이구나. 하룻밤 꿈이구나. 이게 이제 부흥몽의 운이죠. 하룻밤 꿈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일장춘몽 뭐 이런 말을 여기다 쓰죠. 자, 하면서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시어 자,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허무하다는 거 알게 하신 거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됐대요. 자, 성준이 서둘러 세수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갑니다. 이미 제자들은 다 얘네가 꿈꾸느라고 늦었어. 육가대사가 큰 소리로 물어요.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보니 어떠냐? 자, 그러니까 성진이가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까지 툭툭 흘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먹어서 이제 마땅히 이제 인간 세계로 가서 윤회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야.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부께서 꿈만 꾸게 하셨군요. 정말 천만 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습니다. 이때 겁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이야. 겁과 반대말이 뭐냐면 찰나예요. 찰나하고 겁이 반대거든. 그래서 천만 겁이 지나도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 세계로 내려가서 내가 윤회의 벌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거 대신 뭐로 퉁쳐줬다? 꿈으로 퉁쳐주셨다.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천만 겁이 지나도 갚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했어. 자, 그러자 대사가 말하기를 아까 했던 3번째 회의 부분입니다. 내가 흥을 타고 네 흥에 갔다가 네 흥이 다 해서 온 거다. 내가 관여한 게 아니다. 다 네가 좋아서 한 거야. 자, 또 내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라고 했다. 인간 세상과 꿈을 분리했잖아. 이는 꿈과 인간 세상을 다르다고 한 건데 너 아직도 꿈을 못 깼구나.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고 하면 뭔지 모르지만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참된 거냐. 뭐가 진짜야? 어느 게 꿈이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 성진은 현실의 모습이고 소유는 꿈에서 있었던 건데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구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가 참이고 뭐가 진리인지는 구분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흥몽이 겉으로 보기에서는 8명의 여자와의 연애소설 같지만 이런 진리를 담고 있죠. 어느 게 진리인지 알 수 없다. 자, 성진이 대답합니다. 제자 성진은 아득하여 아직 조금 부족하여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부께서 좀 잘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우리 교과서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한번 풍과 답만 불러드릴게요.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의 답이 4번. 한
함께 꿈에서 깨어난 건 아니고 양소희만 깨어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었고요. 6번의 답은 1번이죠. 첫 번째 해외 부정을 경험하기 전이 아니라 경험한 후에 있었기 때문에 1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는 숙제를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실 수 있으면 그냥 내시면 돼요.